발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먼저 자문하라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에피텍토스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쉽지가 않은 얘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스스로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자문을 해보면 예전에 직장인이었을 때 그냥 직장 한 곳에서 오래 다니고 싶다는 아주 다른 사람한테 평범한 목표였지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목표였다. 직장 한 곳에서 좀 오래 다니고 싶다. 그리고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좀 추가된 게 좀 깊어지고 싶고 세상을 통찰하고 싶고 현자가 되고 싶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단적 사고, 집단 사고, 그러니까 비판을 자제, 양대 효과는 무리해서 낙오되지 않게 자신만의 관점을 얻으려면 복종적 다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다수에 휩쓸려 가는 거에 좀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예. 그래서 복종적 다수와 거리를 둔 삶은 어떤 게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 아는 지인 중에 요즘에는 뭐 바뀌었겠지만 오랫동안 카톡을 쓰지 않은 지인도 생각이 났었고 011 번호로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었던 어떤 또 지인 두 분도 생각이 났고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종적 다수하고 좀 다른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163페이지에 한 마리의 양처럼 다른 양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세네카가 또 하셨는데 뭐 좀 되게 멋진 말이고 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무리와 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보통. 되게 소외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낫지만 뭐 중세 시대만 해도 생각이 좀 다르면 바로 처단이 됐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잘 알지 못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길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다가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확률이 많죠. 164페이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 되. 뭐 또 직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많은 영성에서나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나오는 얘기.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들. 어떤 직업,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지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살짝 바꾸면 이런 얘기죠. 5년 뒤, 10년 뒤 지인이나 같이 뭐 구성원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사람은 뭐 되게 전문가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라는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네. 신념과 행동, 정체성과 습관이라는 이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습관은 변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놔둔 채 행동을 바꾸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은 오래 가지 않는다. 깊은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나타난다. 진짜 해결책은 내면에 있다. 뭐 이렇게 네, 다 동의가 되죠. 자기 내면에서 정체성을 신념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외부로 뻗쳐 나가야 그게 이제 우리 습관으로 잘 적응을 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또 약간 반론이 생각이 나죠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정체성이나 신념이나 내면은 그럼 어떻게 바꿀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작은 순간의 작은 동기로
그 동기,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마음에 울컥했던 그런 동기가 가슴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싶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행동에 옮기다 보면 그게 또 약간의 신념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장착되죠. 그래서 무조건 내부에서만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내부가 먼저 일어나려면 또 행동이 일어나야 내부도 조금씩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뭐 가부좌 틀고 명상한다고 이게 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165페이지에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당신 삶의 철학을 생각하는 거다. 뭐 계속 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신념을 갖고 싶은지, 뭐 이런 거. 네. 166페이지에 당신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라. 좋은 얘기죠.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다른 사람과 상황에 끌려가기 쉽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아까 말했던 집단 다수의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지에 대한 명료한 그 자기 정의가 없다면 그냥 조금 더 편하게 그냥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어디로 가는지는 조금 계속 고민을 하자. 뭐 어떤 직업군을 갖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갈 건지는 고민을 조금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66페이지에 텔로스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내재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의 텔로스는 네,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 맞죠? 도토리 씨앗이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내재적 목표고 인간의 텔로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얻기 위해 미덕으로 행동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결국 에우다이모니아, 선한 영혼을 장착시키는 게 우리 인간의 텔로스라는 거, 우리 인간의 내재적 목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한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뜻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우리는 목적이나 목표, 뭐 목표하고 또 좀 다를 수 있다. 여하튼 목적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좀 동의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나아지겠다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겠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겠다는 아니라는 거죠. 167페이지에 에픽테토스의 얘기, 자기 삶에 집중한다면 외부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죠. 내 삶에 집중하고 내 거에 올인하는 순간에 외부의 승인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맞는데 너무 약간 뭐 이런 또 장난식의 반론을 위한 반론도 하고 싶더라. 승인이 되어야 우리 삶은 또 유지가 되죠. 뭐 어떤 직업군이든.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뭐 사업권을 따낼 수도 있고 뭐 어떤 취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승인 없이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이 에픽테토스 했던 이 말은 뭐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약간 재미나게 반론을 위한 반론 한번 해봤고요. 167페이지의 명확성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거는 뭐 정말 이것도 진리적인 단어죠. 네, 우리는 명료하면 행동하게 되고요. 명료하면 어떤 사회적 압박도 견뎌낼 힘도 생기죠. 우리가 그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명료하게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자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엄청 큰 힘이죠. 나라를 위한다라는 이런 대의명분이 하나 쓰면 보잘것없던 범부들도 위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버렸더라고. 168페이지에 우리의 가치와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목표했는데 목표를 가지 못했던 행동, 가치와 행동 사이에 갭이 있죠. 갭이 없는 사람은 없죠. 갭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갭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결국은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괴로워요, 인간은. 왜 나는 저기를 못 가지에 대한.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은 가치가 생기려면 괴로워야 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또 치환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 가능하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교통을 견딜 수 있는 건 명료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거를 견뎌내는 거는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옛날 천주교 신자 조선시대 말에 이렇게 선교했던 분들 그 명분은 명확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야. 그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그 명분이 명료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169페이지에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스토아 철학의 아레테죠. 4대 덕목. 뭐 제 책에 이번에 나오는 책에도 계속 이 얘기를 조금 조금씩 썼던 것 같은데 자유와 절제, 네,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유의 노예가 된다. 뭐 맞죠. 자유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절제하는 과정에 질서 안에서 자유가 자유죠. 169페이지에 가치들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관련 있다. 할 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의 이상향이다. 네, 계속 같은 얘기. 누구냐, 너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런 의견을 하나, 우리가 존경하는 건 진짜 부를 일굴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졸부들 빼고는. 대부분 많은 뭔가 엄청나게 큰 부를 일궜거나 큰 사업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던 제가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한 문장을 실천할 때 이런 책에서도 세계 유수 기업들의 CEO들을 보니까 현자나 비슷한 얘기들을 하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거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속에서 가부좌 틀고 뭐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만 현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래 현장에서 그냥 피와 땀으로 계속 투쟁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서 현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의 특징이 이거죠.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네. 소크라테스 얘기가 또 여기 나오네요. 스토아 철학인데도.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덜 걱정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걱정하라. 계속 같은 얘기죠. 넌 누구니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부터 스토아 철학자들까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건 이제 171페이지에.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어디로 향해 하는지 모르면 바람이 그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면 바람이 부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이런 세네카인데 약간 제가 이거는 이제 글적으로 좀 풀어봤죠. 저는 이런 문장을 못 쓰겠죠.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목표가 있어야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찾기 쉽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네카처럼 이렇게 현자 애들은 이 문장이 다르죠. 사람이 어디로 향해 하는지 모르면 바람이 그에게 유리지 않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네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알면 좀 욕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장을 보면 욕할 수가 없죠. 야,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작가들이에요, 현자들도. 언어 유희에 되게 뛰어나고요. 결국 이런 깊은 사유를 해야만 제가 볼 때는 또 언어 유희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글 좀 쓴다고 언어 유희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이거는 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게 아마 스토아 철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니까. 목표 세울 때 스마트하게 세우라 해서 각각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이거는 근데 또 우리가 목표 세울 때 필요한 거니까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 체중 줄이기가 아니라 10kg 줄이기가 좋고 건강한 사람 되기가 아니라 매일 10번씩 턱걸이 하기가 더 맞다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이어야죠. 목표는. 그리고 메저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측정할 수 있어야 숫자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죠. 구체적이어야만이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어치버블, 네.
달성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되게 잘 못 짚고 넘어가는 경우들. 너무 어려우면 우린 또 포기합니다. 너무 쉬우면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목표 잡기가. 그리고 리얼리스틱이라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내가 속한 집단에 맞추려는 욕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된다. 네. 이게 현실적이라는 얘기. 그리고 타임 바운드. 네. 기한이 명료해야 한다라. 목표를 달성할 특정 날짜를 설정하면 힘이 생기고 뇌도 집중하게 된다. 뭐 다들 경험하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 하면 그때까지 우린 열심히 하잖아요. 날짜가 정해지면. 네. 너무 먼 미래는 근데 또 동기부여가 안 되죠. 3년 뒤에, 1년 뒤에 뭐. 그래서 글쓰기가 목표가 참 어려워요. 1년 뒤에, 2년 뒤에 글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 꼭지 쓴다, 하루에 A4 한 장 쓴다, 하루에 A4 10장 쓴다. 이게 더 좋은 목표죠. 결국 큰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도 있어야 된다라는 내 손 안에서 통제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 그래서 이런 스마트하게 목표 세울 때 요거는 꼭 또 어떤 강의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173에서 175, 목표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데, 하지만 두 극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세네카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고집하고 변덕. 목표하는데, 너무 고집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이렇게 터널 시야라고. 주변 상황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한 명씩 주변에 있잖아요. 정말 뭔가 달성하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되게 좀 좁아지죠. 이걸 그분은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넓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두 개를 다시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터널 시야가 돼야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목표에 또 도달하니까. 근데 한 번씩 목표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이 터널 시야를 좀 벗어날 것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고집이고 그 변덕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곧 지쳐서 몇 주 안에 새로운 목표를 따라가는 거. 대부분 이런 게 좀 많죠, 보통은. 하다가 좀 안 되네 하고 이제 목표를 변경한다든지, 뭐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끊임없는 변화에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분이 썼고요. 또 175페이지에 결국 목표가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더 나은 기회가 온다면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세워놨던 목표가 내 동기,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을 일으키지 않거나 더 나은 계획은 방향을 조정해야 되죠. 하지만 그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삶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 이게 변덕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 뭐 너무나 알고 있지만, 네. 그래서 좀 이런 질문도 좀 생각이 나죠. 책에 유연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변덕과 유연성은 어떻게 다를까?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변덕과 유연성이 뭐 특별하게 다를까? 나중에 한것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 175페이지에 원하는 걸 달성하는 순간에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축하하라. 그 방법이 보상임을 기억하라. 뭐 이 얘기죠. 결과물이 나왔다면 일단 기뻐하고 또한 바른 행동을 했다 하면 그것도 또 축하해. 그게 보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175페이지까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62쪽, 62쪽. 네. 저는 자동적 사고 이런 게 저 앞에서 보면은 그 인지행동치료가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에서 에픽테토스 뭐 세네카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게 인지행동치료 그 교재에서도 나와 있어갖고 제가 작가님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스토아적 삶의 권유에서 인지 행동 치료가 2000년 전에 벌써
시작되었다고 그 얘기가 인지행동치료 학지사의 책에서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전에는 읽었을 때 요 스토아적 삶 요거 안 배우기 전에 읽었던 건 다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 부분하고 요 스토아적 삶의 권유에서 나오는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해주신 167쪽에 이렇게 명확성 얘기하셨고 또 독립군들이 그 명확성이 있고 대의 명분 있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어, 소크라테스 169쪽, 네.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 계속 철학자들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책 성공한 기업은 한 문장 그 책을 조금밖에 못 읽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독서를 하면서 좀 더위를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자 얘기하셨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인 현자다. 산에 앉아서 산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가부좌 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성공한 기업. 그분들이 실질적인 현자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우리 작가님,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작가님 책 다시 틈 내서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책 벌써 표지 나와서 1안, 2안, 3안, 4안 이랬을 때 맨 처음에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1안이 괜찮겠네 했는데 2안도 괜찮네 이렇게 두 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를 보고 2안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상담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책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표지가 나왔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들어 했더니 모두가 다 2번이라고 2번이 좋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스마트하게 목표 정하기, 네, 스마트 기준 제시한 거 또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이 스마트 기준, 네, 스마트하게 목표 정하기 이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 이 말씀 하시면서 이분들이 결국 현자들이 어 171쪽인데요. 현자들이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할 수 있었다. 그러고 요 세네카와 작가님의 이렇게 문장 비교를 이렇게 일부러 해주셨는데 역시 깊이가 깊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작가님도 또 이렇게 한번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신 것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터널 시야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터널 시야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작가님 설명해서 들었고요. 아까 변덕과 유연성은 다를까? 이렇게 했는데 단어도 다르고 당연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네네. 이걸 제가 써놨네. 네. 그래서 변덕과 기회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네. 뉘앙스는 변덕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유연성은 좀 그냥 긍정적인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 변덕스러워. 어떤 사람은 너 되게 유연하다. 그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이 책에서도 말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느냐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일단 유연성일 확률이 많고요. 변덕은 그 가치가 좀 흔들리면 변덕일 확률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더 핵심은 이거는 또 순수하게 제가 그냥 툭 던지는 얘기인데 변덕이나 유연성이나 변동되는 건 똑같은데 그 변동의 핵심에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유연성인 것 같아요, 저는. 기존 것보다 조금 쉽게 가는 건 변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고, 네, 유연성은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도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했던 가치에 조금 더 접근을 잘하려면 조금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유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연성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변덕과 유연성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독서 토론 같은 거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토론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네, 변덕이 어떻고 어떤 분 또 변덕 유연성이 어떻다 이런 다음에는 또 한번 네 이런 걸로 또 네,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는 우리 모임을 좀 크게 해서 제 책, 책 앞표지 확정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 뒷표지가 이렇게 확정됐어요. 이게 앞이고요. 네. 이게 뒤예요.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 아, 네, 네. 이게 첫 와, 페이지. 이게 그럼 저, 띠지. 네. 그 수영장하고 그 세네카 시하고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림에서 네. 물 온도. 와, 아주 기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세네카시 수영장 물온도 이런 건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목에 제 감성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저는 그 출판사의 내용을 수용을 했었고, 뭐 이런 것도 출판사가 정해준 문구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무조건 써야 한다고. 숨이 차오를 때 철학은 시작한다. 이것도 출판사의 카피 포인트로 썼던 건데, 제가 이거 책에 무조건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좀 넣어줬더라고. 네. 역시 대단하셔요. 저는 대단하지 않고요. 예, 작가님 그렇습니다. 책, 작가님 글을 또 이렇게 멋지게 또 해주시는, 네. 그 출판사도 대단하시고, 네. 네. 그냥 이거 하나 그러면 자꾸 대단하다 하시니까 저도 이번에 이런 걸 처음 받았는데 이거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아, 네, 지금 책은 이제 인쇄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출판사에서 이제 추천사를 이렇게 조금 그래도 꽤 유명하신 김경집 인문학자랑 김성신 출판평론가한테 추천사를 받았더라고요. 나는 이분들 모르는데. 아, 그런데 이 김성신이라는 분이 뭐 되게 좀 찾아보니까 뭐 EBS나 KBS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에서도 진행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하신데 이분이 쓴 추천사가 제가 그동안에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만큼 잘 쓰셨으니까, 아니, 네.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보면 이런 거죠. 스토아 2300년의 장구한 시간 속에서 수도 없이 검증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의 기술이 되기도 하는 고대의 철학. 스토아 철학을 말하는 책만 이미 수백 종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연 천재적이며 압도적이다. 와, 박수! 네. 수영, 배움, 인생, 철학, 자유, 행복, 이 납작한 것들을 겹겹이 쌓아놓은 후 저자는 그 겹들을 단박에 관통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이야기를 만든다. 그 때문일까? 정강민의 문장은 마치 입방체처럼 보인다.
읽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이 터지지 않고 자꾸 각을 잡고 쌓인다. 아주 와,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멋진 철학 에세이다. 박수. 아니, 대단하게 극찬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을 이제 찾아봐서 이분을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뭐 칭찬해줘서 기쁜 건 당연한데, 야, 저도 뭐 추천사를 되게 많이 써줬어요. 출간하시는 분들이 추천사, 뭐, 특히 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추천사 써달라 해서 제가 뭐한 2, 3일 엄청 고민해서 멋진 추천사를 써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책보다 추천사가 더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이런 분들이 글쟁이라고 느꼈어요. 아, 이 글쟁이시구나. 이런 분들을 글쟁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새삼 느꼈어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입방체처럼이나 이렇게 머릿속에 수없이 흩어지지 않고 자꾸 각을 잡고 쌓인다. 이런 문장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를. 아, 와, 다르구나. 평생 글만 쓰신 분들은 다르구나라고 세상 한번 또 생각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출판사에서 작가님 문장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이렇게 극찬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하튼 뭐 색다른 축하드립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책을 아이고.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또, 네, 읽었던 책, 글 쓰신 글에 대한, 보이시나요? 네, 네. 제 거, 지난주에 썼던 거 한번 제가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네, 소장님도 읽으시고. 저도 이거 지금, 사례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제가 썼던 칼럼이고요. 네, 네. 자유를 지향할 때 리더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네. 요즘에 많은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구성원들께 꼰대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율적인 게를 많이 추구하는데 그거를 제가 옆에서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합니다. 어떤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현실과 무관하다. 상황을 무시한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어떤 스타트업 대표는 끝까지 자유를 외쳤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욕망도 역량도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서 자율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았고 역할도 모호했다. 구성원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방황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팀원들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팀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 본인의 문제였다. 자율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걸 몰랐던 것이다. 문제보다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 창업자를 만나면 대부분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을 묻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직원이 형편없는 사업계획서를 썼다고 하자. 그때 대부분의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하면 이 직원이 잘 쓰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이미 채용 단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수평적이고 열린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물론 좋은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부드러운 해결책만 찾으면 조직은 허약해진다. 현실에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더 많다.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거나 결국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 현상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본질적인 원인을 직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대표 본인의 경영의식과 가치관에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명확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정립하지 못했거나 비전이 없거나
사람을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일단 멈추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이 아니라 욕망이 먼저. 많은 혁신 기업들은 자유를 강조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자율적이어야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다. 자율은 욕망을 전제로 한다. 스스로 잘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 자율은 방치와 다르지 않다. 위대한 회사들이 수평적 문화와 자유를 강조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초창기에는 주 100시간 이상을 일하는 엄청난 몰입이 있어. 이러한 수평적 자율적 문화의 기반에는 자신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욕망, 즉 일의 품질에 대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러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을 채용해 놓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건 리더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구글과 3M이 하루 15%를 자율시간으로 주는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 욕망을 가진 인재들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자신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 스스로 몰입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런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자유를 선언합니다. 욕망 없는 사람에게 자율은 독이다. 철학자 에리고포의 말처럼 창의적인 뭔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율은 지옥일 수 있다. 그들은 차라리 명확한 지시와 강제가 행복일 수 있다. 자율의 조건은 시스템과 욕망이 있는 사람.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욕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미치도록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오타쿠 기질,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 정확한 시스템과 역할을 설계해야 한다. 직무 기술서를 상세히 마련한다.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일이 실패했을 때 주변 동료와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준다. 회사의 방향성과 핵심 가치를 정립한다.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 가치관을 명확히 하여 공유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회사의 방향성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은 무조건 맡긴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야 자율이 작동한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욕망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강제도 두려워하지 마라. 업무에 따라 자율보다 강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컨베어 라인이나 반복적인 업무,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 시작조차 못하는 업무, 일정이 급박한 상황. 이럴 때는 강제와 통제가 효율적이다. 자율, 창의만을 믿고 방치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의 피일 뿐이다. 실제로 많은 초보 경영자들은 지시하는 법을 몰라 자유를 강조하며 그 뒤에 숨는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회피다. 샤르트르는 말했다. 자유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문화도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다. 구성원의 욕망, 회사의 시스템, 조직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율이 의미를 가진다. 준비되지 않는 조직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리더의 직무유기이며 회사의 실패를 예약하는 일이다. 자율보다 먼저 욕망을 채용하라. 그리고 욕망을 꽃피울 시스템을 고민하라. 그때 자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네. 박수, 아유, 멋져요.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자, 네, 우리 소장님이 지난주에 썼던 것부터 한번 미리 잘 준비해야 할 것들, 네. 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작가님께서 잘 고쳐놓으셔서 그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아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 이게 뭐 제가 잘 고쳤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이게 더 좋은 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제 느낌에서는 또 제가 그렇게 고친 거니까, 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그 다른 거 쓰려 그 저번에 말씀하신 여행 갔다가 그 버리고 오는 거 그거 쓰려고 하는데 쓰다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자, 네,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짐을 챙기는 습관은 내게 필요하다. 메모를 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꼼꼼하게 짐을 챙길 수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하지 않는 편이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가 시간이 임박해서 주섬주섬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둘러대 본다.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위안도 삼으면서 몇 년 전, 아니 벌써 7해 전의 일이다. 시골 초등학교 동창 26명이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권을 미리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그때 나는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년 남짓 되었다. 필요한 옷가지와 책들을 조금씩 가지고 왔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여권뿐 아니라 대부분의 짐은 그 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있었다. 딸에게 엄마 여권이 앨범 속에 들어 있으니 그것 좀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딸이 가져온 여권을 친구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 다니고 바쁘게 지냈다. 드디어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한 날이 다가왔다. 새벽에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친구들과 반갑게 만나서 제잘거렸다. 비행기 티켓 발권하는 중 친구들 것은 무난히 발권되는데 유독 내 것만 발권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여행사의 가이드도 갑작스런 사태지만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다. 공항 직원은 내게 혹시 여권을 분실하거나 새롭게 만든 적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그런 일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내게 공항 직원은 이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 분실 여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서야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 맞아요. 2년 전에 중국 예림 여행 갈 때 남편 여권 만들면서 제 것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발급했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공항 직원은 9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다.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그 다음 편인 11시 비행기를 탈 수는 있다고 했다. 그것도 혼자서 일본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굳었다. 당사자인 나는 딸에게 태연하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인데 분실 여건이어서 9시 비행기 탈 수 없대. 이제 생각났어. 재작년에 큰엄마들이랑 중국 가면서 아빠 여권 만들 때 엄마 것도 별 생각 없이 재발급했었거든. 여태 그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지금 집에 가서 여권을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임시 여권 만들어서 혼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딸은 나보다 상황 판단이 빨랐다. 여기서 포기하면 첫째 모든 여행 비용이 다 사라진다. 엄마 임시 여권 만들어서 혼자서라도 꼭 일본 가야 해. 엄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래 알았다. 제잘거리던 친구들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9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먼저 들어갔다. 가이드도 내게 임시 여권을 만들고 11시 비행기 잘 타고 오라고 안내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이 주어졌다. 하지만 친구들은 내게 주어진 임무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굳어진 얼굴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임시 여권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모든 절차를 밟고 이제는 혼자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가 걱정된 목소리로 뭐 하냐고 물었다. 나는 김치 여권 발급 후 밥 먹고 있다. 먹고 힘내야지. 하는 말에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얼어붙었던 친구들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교토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다른 여행사 가이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마침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젊은 부부에게서 떨어질세라 꼭 붙어 있었다. 이분들에게 친구들은 먼저 비행기 타고 갔고 혼자 남아 있게 된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도 이들 부부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이들 덕분에 비행장에서 내려서 1시간 넘게 가는 비싼 기차를 같이 타고 갔다. 기차에서 내린 후 혼자서 어두컴컴한
도쿄 야경을 사진도 찍고 즐겼다. 식당에서 저녁밥을 사서 먹었다. 일본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계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면 되었다. 대부분 혼밥을 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나도 혼자 밥을 먹었다. 사진도 찍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날 서점에서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사서 내내 읽고 외웠다. 여고 시절에 열심히 배웠던 일본어 실력을 그때 발휘할 줄이야. 휴대폰은 배터리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였다. 여행사 가이드와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간단한 일본 말을 구사하기 위해 계속 읽었다. 간단한 일본 여행 회화책 사기를 잘했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일본말로 숙소인 모리 호텔로 가자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단정하게 정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거스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택시 기사는 요금만 받을 뿐 더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되돌려주는 정직함을 보였다. 밤 8시가 되어서 친구들이 묵고 있는 일본 호텔에 찾아갔다. 친구들은 혼자서 잘 찾아온 나를 보며 반가움보다 깜짝 놀라는 표정이 앞섰다. 여건 사건으로 친구들은 아마도 몇십 년은 좋게 울겨 먹고도 남을 이야깃거리가 생겼다고 즐거워했다. 잘 웃기는 한 친구가 벌써 패러디에서 친구들을 웃기고 또 웃겼다.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느라 10년은 좋게 젊어진 것 같았다. 아찔했던 분실 여건 사건이었지만 딸의 격려에 힘입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혼자서 일본까지 잘 찾아갔다. 친구들은 혼자서 어떻게 잘 찾아왔느냐고 놀라워하지만 내가 한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혼자서 일본까지 찾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친구들에게 말할 것까지는 없는 듯하다. 여행을 갈 때는 미리 잘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자. 특히 여권은 실수 없이 안전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지 말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즐거워하자. 혹시라도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침착함과 차분히 정신은 바짝 차리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자. 네, 다 읽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네. 쓸데없이 길게 썼네. 아니, 길게 써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이잖아요. 여권 네, 분실 사건.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건이거든요. 예, 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사건이 꼭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우리가 옆에 친구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때도 사건을 이야기하죠. 야, 나 여권 분실했어. 그거 어떻게 됐어? 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소장님이. 여행을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사건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여행을 가기 전에 꼼꼼하게 내가 그, 이렇게 챙기는 습관이 없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이런 얘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사건이 재밌어지려면. 그쵸? 우리가 네, 영화를 보거나 아마 소장님이 친구들한테 재미나게 그냥 어떤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야, 나 여권 그때 분실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그려서 제가 이렇게 수정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내가 딱 갔는데, 저기, 인천공항 직원이 이 여권은 분실 여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공항 직원은 살짝 불안한 눈빛이었어. 이렇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네, 좀 재밌게 하려고 할 거니까, 조금 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할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절대 이상한 글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쓰신 글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습관이 필요하다, 메모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계속 내가 그냥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 하신 거거든요. 네, 소장님은 나름대로 여권 분실을 하기 위한 분실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결국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왜? 머릿속에 상황도 그려지지 않는데, 그냥 난 원래 잘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 성향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줘야 한다. 설명하지 말고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 쇼 돈텔이라고. 말하지 말고 쇼하라는 거, 보여주라는 거.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제가 일주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도 이제 소장님 읽어주시는 거 볼 때마다 아, 계속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저도 드는 거예요. 아,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 내용 안에서도 보여주는 게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 분실 여권이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아, 이런 말 했겠구나, 진짜. 공항 직원이. 이 여권은 분실 여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고, 뭐,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보면서 한 이틀 정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이 여권은 분실 여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글로 봐도 독자들이나 읽는 사람이 분실 여권이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순간에 약간의 더 호기심도 생길 거라요. 왜냐면 분실 여권이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일이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공항 직원은 살짝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뭐 제가 생각한 거죠. 이런 거. 살짝 불안한 눈빛 이런 거는 이 책에, 이 글에는 없었지만,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 25명 가는데 이분만 못 간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네? 제잘거리던 25명 초등학교 친구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질 수 있겠죠, 분명히. 갑자기 혼자 못 가고 분위기 얼싸해지니까 우리 소장님 때문에 다 같이 즐겁게 가야 되는데 한 분이 못 가면 얼싸해질 거라는 거죠. 나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그들은 예정대로 9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떠났다. 난 혼자 남았고 임시 여권을 만들면 최소 11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가이드 말에 고민이 시작되었다. 혼자 남아 사진 찍고 관련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니 포기하면 모든 여행 비용이 다 사라져. 임시 여권 만들어서 엄마 혼자서라도 일본 여행을 가야 해. 엄마 할 수 있어. 딸의 말에 힘을 얻어 임시 여권을 만드는 절차를 시작했고 싱겁게 마쳤다. 그리고 혼자 일본행 비행기를 탔고 낯설고 두려웠다. 뭐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낯설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마침 옆자리에 한국의 젊은 부부가 있었고 상황을 설명하고 교토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부부와 함께 1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교토역에 도착했다. 혼자서 어두컴컴한 교토 야경을 사진 찍고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으며 나름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가이드와 연락해야 했기에 휴대폰 배터리를 수시로 확인하는 불안한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택시를 타고 고교 시절 배운 일본어를 떠듬떠듬 목적지 모리 호텔을 말했고 택시기사는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너무나 힘들게 도착해 기쁜 마음으로 그 스름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단정한 복장을 입은 그는 그럴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2년 전 남편과 중국 여행을 갈 때 별 생각 없이 여권을 재발급했고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고 내 물건은 기존의 집에 있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딸에게 앨범에 있는 여권을 보내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이다. 너무나 분주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토 여행이 된 것도 사실이다. 네. 뭐 잘, 제가 잘하셨어요. 네, 쓴 거에서 여기서 제가 어떤 주제가 없죠. 제가 쓴 거에서는 주제는 안 넣었어요. 그 소장님은 약간 억지로라기보다도 이런 거 넣었죠. 그냥 분주하게 살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마지막 문장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이 꼭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제라고 하면 이거죠, 결국은.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분주한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됐지만 또 잊을 수 없는 또 여행도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여행하면 이 사건이 아마 소장님이나 친구들은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주제는 없지만 에세이는 이런 식이에요, 원래. 뭔가 뭐 정직해야 해. 이거 탁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작가들 꽤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은 작가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분들이 철학적 깊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있지 않다는 건 너무 또 그런 거고 그런 것보다 에세이에서 무거움을 드러내려고 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교토여행 이렇게 해서 좀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 이렇게 딱 사실을 그냥 툭 던지면서 끝나는 거. 어떻게 보면 에세이니까 이렇게 끝나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뭐 글을 쓸 때 이제 뭐 이렇게 써놨네. 호기심을 발동을 시키는 게 그래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보는 순간 이거 호기심을 발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네, 이거 이렇게 초고를 쓴 다음에 일주일이나 3일 뒤나 만약에 다음에 또 이 글을 다시 고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거 호기심을 발동시키려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네,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문장을 뭘로 적을까 그걸 고민하라고 했었잖아요. 수업 때도. 첫 문장을 질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바로 뭐 주제를 던질 건지 아니면 약간 비트는지 뭐 이런 거가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호기심을 제가 썼던 거에서 발동시켰죠. 약간 분실 여건입니다. 대화체로.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분실 여건을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 분실 여건이래.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쭉쭉쭉쭉쭉 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사건 전개, 사건 전개. 이게 뭐, 소설에서 말하면 플롯 전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에 뭐 느낀 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잊을 수 없는 교통여행이 됐다. 이렇게. 네. 처음 쓴 초고를 하루 정도 지나서 또는 뭐 며칠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재밌게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게 수정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글이 늘더라고요. 수태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호기심을 발동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 근데 제가 또 약간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썼던 글을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시켜야지는 제가 잘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자기 글을 자기가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썼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시켜야지 하면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제 글을 또 호기심을 발동시켜야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려면 뭐 완전히 이거를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야 돼. 남이 쓴 것처럼 느껴져야 이게 조금 또 내가 호기심을 좀 발동시켜야지가 되더라. 그래서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글을 잘, 글을 잘 쓴다기보다도 우리가 뭐 투고를 하거나 뭐 계속 앞으로 글을 쓰실 거니까 소장님이. 쓰려면 이런 생각으로 퇴고의 과정을 계속 좀 거쳐 가야 한다. 머리가 좀 아파야 된다. 이거 고치시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글을 수정하면서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사고력과 근육이 발전하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인풋이 많으면 뭐 잘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편적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뭐 잘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쓰신 게 결코 못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난 거죠. 야, 이런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셔서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저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계속 수정할 때 한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옛날 거를 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작가님께서 이렇게 호기심 발동시키고 이렇게 수정 사건 전개 한번 수정해 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써주신 거 보면서 오늘 쓴 글도 막 급하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아까도 느끼면서 호기심 발동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야 음. 되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네, 뭐 쉽지도 않고요. 당연히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게 뭐 글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쓰신 네, 비는 울지라도 네. 오늘 쓰신 것까지 한번 또 이거 아닌데? 이건가요?
이거 맞는데 제가 어? 김소월 씨 시를 집어넣었어요, 위에다가. 하나도 없는데? 원래 넣고 제가 읽었을 싶었는데. 때 이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 맞는데요. 김소스를 집어넣었구나. 처음부터 넣고 싶었는데 안 넣다가 아, 그래, 넣었는데, 그래.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없어서 달라졌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김소울님 시도 읽어야 되나요? 빼고 읽을까요? 아니, 다 썼으면 다 읽으시는 게 맞죠. 네. 왕십리 김소월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들의 숨은 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웬걸 저새야 울야거던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이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온다. 제목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비가 온다. 억수같이 쏟아진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오전에는 비가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렸다. 점심시간 무렵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만 커다란 우산을 들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거리인 집을 향해 나섰다. 150m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빗줄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굵어졌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 칠부 바지 가랑이가 금세 젖어들었다. 내리는 비에 찌는 듯한 무더위는 한풀 꺾였다. 김소월 시인은 왕십리라는 시에서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라고 읊었다. 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커다란 비 피해로 수해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올해는 마른 장마라더니 참았던 비가 심한 무더위를 몰고 와 먹구름 낀 짙은 하늘을 뚫고 왼종일 비를 쏟아낸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산사태 현장, 도로 유실, 건물 붕괴, 역대급 폭우에 6개월 된 축사 쑥대밭, 소 80마리 떼죽음 등 집중호우 원인은 200여 년에 한 번 수준 기록적 물폭탄으로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장마철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난리는 앞집 작은 방 아궁이에서 겨울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다. 바로 옆을 흐르던 도랑물이 장대비에 누런 흙탕물로 변하였다. 갑자기 내린 비에 도랑이 다 감당하지 못하자 멀쩡하던 집 아궁이가 물을 품어내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겠노. 마당도 누런 흙탕물로 가득 찼다. 앞집 아지매의 다급한 목소리는 마당을 넘고 담장을 넘어 뒷집인 우리 집까지 들려왔다. 앞집보다 높은 위치에 지어진 우리 집은 그 물난리에도 무사했다. 뒷밭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둑이 터질 수도 있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은 긴장했다. 피난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연못 둑이 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름철 장마, 여름 장마철 학교에서 우산 쓰고 오다가 보면 갑자기 태풍이 불어올 때면 쓰고 가던 우산이 바람에 날려서 사정없이 뒤집히기도 하였다. 초등학생인 어린 나는 우산을 바람에 날려 보내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꼭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혼자 걸어가다가 하마터면 우산이 날아갈 뻔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장마철에 폭우로 갑자기 냇물이 불어났다. 학교에서는 하교 시간을 앞당겨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불어난 강물의 강폭이 어, 50m 정도 되는 강을 건너야 했다. 그때까지 강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때 내 키는 140cm가 되지 않은 작은 키였다. 앞에서 먼저 건너가던 키가 더 큰 2학년 언니가 거센 물살에 잠깐 휩쓸려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우리는 가방을 머리에 이고 치마는 다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단 강물을 무사히 건너는 것이 중요했다. 수많은 학생들의 학부모 중에 단 한 사람만 마중을 나오신 분이 계셨다. 다른 학부모들은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나의 아버지께서는 둘째 딸의 마중을 나오셨다. 나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묵묵히 앞장서서 걸어가셨다. 나는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오리가 되는 길을 위풍당당하게 걸었다. 자식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께서 1996년에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다.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동산에 한월 숭고한 시비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이름 세 글자가 돌판에 새겨졌다. 대한민국 의술의 발달을 위하여 신체 기증을 하셨던 것이다. 아픈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가슴 속으로 울었던 수많은 날들을 벌새가 대신 울음은다. 김소월 시인은 노래한다. 웬걸 저새야 울려거던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고. 잔인한 달 4월에 아버지가 천국 가신 후 그해 여름에 집중 폭우가 내렸다. 특히 철원에 물난리가 나던 해이다. 아버지가 계셨던 철원에 묻히셨더라면 아마도 산사태가 나서 묘지가 떠내려 갔을 것이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강원도 철원구 문해리의 강물은 넘치고 길은 유실되고 물 난리가 났었다. 부산에 살던 성격 급한 작은 오빠는 형님 걱정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다. 길도 없는 곳을 찾아 걸어갔다. 형님이 안부를 확인하였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작은 오빠도 고스란히 실천하고 있었다. 가족 사랑과 형제 우애가 깊었다. 세차게 퍼붓듯 내리는 빗속에서.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 네. 네, 너무 잘 쓰셨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글쓰기에 재능이 있으신 거고, 음, 제가 이 글에서 느끼는 거는 계속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독자로서 읽었을 때 가장 재미난 것은 여긴 것 같아요. 이게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죠. 왜 그리셨어요? 물에 차올랐는데 가방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예. 이게 가장 먼저 나와도 아마 더 호기심을 자아내겠죠. 네, 머리에 이고 왜냐하면 뭐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얘기고 그려지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일단은 공감이 된다는 건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게 먼저 맨 처음 문장이든 첫 단락으로 나와서 뭔가를 이어나가면, 네, 훨씬 더 독자들이나 읽는 사람들한테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글에서 그래도 내가 어떤 이야기하고 싶고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아버지의 사랑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게 조금 더 잘 전달이 되겠죠. 음, 네. 그, 제가 수업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나 약간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 느낌에서 봤을 때 초반에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처음 한 꼭지의 글에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까지 뭔가 좀 인사이트 있거나 머릿속에 그려졌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면 쭉 다 읽게 된다고 독자들은. 미끄럼틀 네, 효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버님에 대한 숭고한 이야기가 더 잘 독자들한테 들어가죠. 들어가더라고요. 쭉 네, 그래서, 물에 찼네. 쭉쭉쭉쭉 하다가, 아, 그때 아버지는, 다른 부모들은 안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려고 왔었고, 나는 친구들 앞에서 되게 당당하게 걸어갔어. 그게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줬던 그 사랑 때문이겠지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뭐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또 이분은 숭고한 사랑을 실천했어. 그래서 신체 기정을 했어라는 이야기로 아마 전달이 되면, 아, 정말 엄청난 아버님을 두셨구나라고 아마 읽는 사람은 느끼실 거라. 지금은 뭐냐면, 왕십리 김소월 씨, 뭐 이것도 좋긴 한데, 쭉 상황이 김소월 씨, 왕십리 막 이런 게 계속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오신 건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 아버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주제거든요. 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되게 사랑에 대한 그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실천도 우리 작은 오빠도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결론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긴급 유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 우리 소장님이 아버님의 사랑 그리고 작은 오빠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여기만 잘 끌고 여기에서 그려져 있던 여기만 초반에 독자들한테 좀 각인시키고 뭐 이렇게 조금만 전개가 시키게 되면 훨씬 더 아버님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은 제가 지금도 읽으면서 보면서는 약간 산만하게 돼버리고 김소월 씨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김소월 씨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시기도 하고 아마 되게 엄청난 시일 것 같은데 뭐 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김소월 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네. 음,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 그리는 거를 초반에 넣어야 한다. 네. 네, 이미지. 이 초반에 넣는다는 게 아까 첫 번째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자를 갖고 논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뭐, 유명한 저자들이. 난 너희들 갖고 놀아. 왜? 내 텍스트로 너희들 머리를 나는 구조화시키는 거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자를 갖고 논다가 뭐, 독자를 기만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독자의 머릿속을 내가 조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도 소장님도 내가 독자의 머릿속을 초반에 좀 갖고 노셔야 돼. 중반이 아니라 초반이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저만의 이야기인데. 그래야지 그 글을 쭉 호기심 있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읽게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잘 하시는 거.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간 딴 얘기로, 어, 수업을 1년 전에 수업을 끝마치신 분 두 분이 갑자기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네, 1년 전에 수업을 다 마친 분들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원고를 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 두 분 다 원고를 다 네, 썼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수업은 이렇게 하고 뭐 개인 멘토링 뭐 나름대로 수강료 얼마고 근데 다 썼다니까 그거 말고 그냥 제가 그 두 분한테 똑같이 어떻게 그 두 분이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강기획서 2주 또는 3주 내가 멘토링을 해드릴 테니까 수강료 얼마 주시고 하자 해서 두 분이 다 해서 지금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봤어요. 그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도 똑같아요. 앞에 그 서문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서문이나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서 일단은 독자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분들 앞에서도.
그래서 똑같은 거 같아요. 결국은 초반에 무조건 한 꼭지라고 하면 초반에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 사건이죠. 여기서도 지금 이게 사건이거든요. 머리, 이게 비 온 거, 이게 머리 가방 이고 이렇게 물 걷는 거. 이것도 사건이거든, 사례. 네, 이거를 좀 재미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네, 네. 아까 우리 그 여행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글이 좀 다르니까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거죠. 아까 여행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뭐지? 가장 독자들이 궁금한 게 뭘까? 이게 아마 소장님이 나는 이런 성향이고 나는 그 차분하지 못한 성향이야. 이거가 독자들이 궁금해할까요? 분실, 분실 여건이 궁금해할까?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이 글에서도. 네. 예.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 문장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처음에 올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임팩트 두 번째 올리고, 세 번째 임팩트 있는 거 세 번째, 이렇게 막 올려놓는 거예요, 글은. 단락별로.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네. 제가 글을 많이 쓰지 않았고, 뭐 학교 때는 열심히 제출하면은 상을 주시고 그랬는데, 작가님 만나 뵙고, 이렇게 써야 돼. 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숙제하려고 너무 바쁘니까 저번에도 밤 12시까지 저희가 또 평가 2차 그거 하느라고 긴장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랬는데 작가님께서 써놓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아, 요렇게 고쳐야 되는데 아, 생각은 들면서도 글은 그렇게 안 써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또 천천히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끝났고요. 다음 주는, 네, 200, 어디까지, 이거, 175쪽까지였거든 오늘요. 그쵸? 네. 네, 그래서 201페이지까지. 201쪽까지요. 네, 네. 네.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